예,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수사 쟁점들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한편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양지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요, 참 다양한 형태의 브이로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좀 쉬이 보고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6주의 만삭인 상태의 여성이 낙태를 했다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뭐 이거 조작 아니야? 이런 논란까지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논란의 발단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본인이 임신 사실을 불과 며칠 전에 알았다라면서 이렇게 만삭이 된 배를 공개를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낙태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을 일명 우리가 브이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병원을 찾아가고 어떤 걸 먹었고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나의 낙태 브이로그다라면서 저렇게 올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영상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렇죠. 저것이 조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저게 정말 사실일까? 그러다 보니까 저게 실제로 낙태를 주장하는 그 날짜와 그리고 저러한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까지 비교를 하면서 이게 예. 조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일각에서는 이거는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고요. 비난이 거세지자 영상을 삭제를 하고 일단은 지금 본인의 개인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충격적인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에서도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이라면 의사에게 뭐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판례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현행법상으로 낙태죄의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항의 효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2021년에 있었던 그 판례를 살펴보면요. 네. 태아가 34주였을 때 실제로 분만의 형태를 취해서 낙태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 판결문을 보면 아이가 울음소리를 냈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부모, 그러니까 엄마의 몸에서 독립된 개체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뭐 1초든 1분이든 간에 했고 그렇다라면 그러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살인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도 2021년도에도 낙태죄는 무죄 그리고 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져서 실제 실형 선고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자면 심지어 34주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유죄 판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6주의 아기를 정말로 낙태를 한 것이라면 그렇다라면 이건 살인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복지부가 이 네.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형법상 이제 낙태라는 것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나 또 집도를 해주는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가 2019년 4월이었죠. 5년 전이었습니다. 헌재가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됐고 현재까지 이제 5년 동안 입법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작금의 상황이 이런 논란에 불씨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겠죠. 왜냐하면 당시 2019년도에 어떠한 그 모자구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금지한 것은 헌법 불합치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특정 22주를 언급을 하면서 22주까지는 그 여성의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취지의 필요성까지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로 입법을 하라. 2020년 말까지는 입법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 이후로는 그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라면 사실은 국회에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정해진 시한이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말까지는 입법을 했어야 했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낙태죄는 이미 조항의 효력을 상실해 있고 모자보건법의 경우에는 24주까지 시행령에서 낙태가 가능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든지 이런 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 이제 낙태가 가능하도록 24주 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모자보건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처벌 조항이 지금 없는 상태가 5년 정도 계속이 되어 온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이 여성, 산모 모두 그리고 말 못하는 정말 이 어린 태아의 경우 모두 다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법 밖에 5년째 진짜 법 밖에 있는 건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일선 법원에서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현재 불합치 결정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처벌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무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살인,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분만의 형식의 낙태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2021년도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한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800회 넘게 낙태 시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죄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실제 무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도 낙태죄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처럼 물론 36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태아를 넘어서서 하나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미숙한 상태의 태아인 경우에 아무리 낙태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법에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헌법 불합치 결정난 형법을 좀 보면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만 시행령이나 관련 조항이 24주 이내만 가능하거나 낙태가 불가피한 조건을 뒀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낙태 개념보다는 태아가 36주라면,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뭐 다 자라난 하나의 인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살인죄, 태아 살인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수사를 통해서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인 처벌도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조작이었어도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6주의 태아를 정말 낙태를 한 것이라면 하나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낙태를 했는지가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36주의 태아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하나의 인간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인죄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관련 의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브이로그를 올린 그 당사자를 불러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시술을 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만의 형태로 그러니까 아이가 배 밖으로 나와서 정말 1초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사람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잠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다 정말 조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마땅히 지금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해 콘텐츠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엄정하게 무게 있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자칫 청소년들에게 잘못 노출이 된다면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수익적인 부분을 얻은 것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차원에서 아마도 정지라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쯔양 얘기인데요. 이 쯔양의 과거 이력을 빌미로 협박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버 구제혁 어제 자진 출석을 했고 결국에 쯔양도 참았다가 결국 고소를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버 구제혁이라든지 정국진 범죄연구소 그리고 익명의 이제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쯔양 측에서 일단 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유튜버 구제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법한 뭐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본인이 이제 이중 스파이로서 보호를 해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가서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호소
호소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고소까지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튜브 구제역의 말이 진실인지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일단은 쯔양 측에서 밝히기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이러한 뭐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슈만을.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고소를 한 것이고 만약에 어떠한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확보를 해서 공갈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찌양을 협박 내지는 공갈한 의혹이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뭐 합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 겁니까? 일단은 수원지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으로요. 사건을 이제 이첩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수원지검에서 지금 유튜버 구제역에 관련된 사건을 5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갈은 아니고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이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번 사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튜브 구제역과 다른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어쨌든 피의자가 한 곳에서 수사를 받아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 더 사실 효율적일 수 있고 기소를 하는 단계에서도 관할 법원에서 달리 병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넘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이 요청에 따라서 서울지검에서도 이제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였습니다. 사이버 레커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쳐서 어떤 법원의 주요 판례로 남는 이것이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많은 수익을 벌기 때문에 뭐 벌금 얼마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으니까 네. 이런 것을 이번에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는데 엄중한 수사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이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금 사안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언급을 드렸지만 일명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사적 제재도 불사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가장 주요하게는 수익을 발생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수익 자체를 범죄 수익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라고도 밝혔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벌어들인 수익 대비해서 벌금형 선고받더라도 벌금형을 내고도 남는 수익이 나에게 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돈벌이 목적의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 규정을 해서 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범죄 수익 환수를 넘어서서 민사소송까지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굉장히 네. 강경하게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구제역이 검찰에 잦은 출석을 했는데 검찰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결국 넘어갔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어느 이제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는 이제 그 계획이 있잖아요. 누구를 소환하고 언제 누구부터 소환을 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수사에 임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의혹을 벗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출석을 해서 나를 제발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돌아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유튜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본인이 이제 뭐 일명 황금폰이라고 일컫는 그 휴대전화 하나만을 이제 제출을 하고 귀가를 했고요. 저렇게 이제 취재진들 앞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이야기는 본인은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이제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본인이 이렇게 죄가 없다 싶으면 이렇게 조급하게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그 의견도 있던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제에 의한 유튜버가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잦은 출석을 해서 취향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고 이중 스파이를 했고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은 거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찌양에게 다시 돈을 돌려줄 계획이다 주장을 했는데 일단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겠습니다만 공갈이나 협박의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뭐 단순히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뭐 그 혐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만약에 이것을 물론 전제를 하는 것이지만 공갈의 이제 행위가 있었고, 즉 협박을 해서 내가 마치 이 정보를 외부로 퍼뜨릴 것처럼 해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 대가로 5,500만 원이라는 금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원을 수수했을 때 공갈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고요. 설령 내가 금원을 목적 달성을 못해서 수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협박에 착수했을 때 공갈의 공갈의 착수는 있었고 결국에는 미수에 그쳤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인은 적법한 뭔가 컨설팅 계약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런 계약 체결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것을 체결한 소속사 입장에서 어떠한 협박에 못 이겨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해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협박 내지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짚어봐야 될 쟁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 구주혁이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사건을 재판받고 있기도 하고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미 이제 선고가 임박한 경우에는 사실은 사건이 병합되기 힘들겠지만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쯔양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피해자들도 있다라고 한다면 네. 하나로 묶어서 사실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유튜버 구제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피해자도 여러 명이 됩니다. 그 말은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연결된 그 범죄 행위만 하더라도 예. 지금 공갈의 혐의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여러 네. 가지를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이버 레커 논란이 계속되자 유튜브 측에서도 조치를 내렸거든요.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비롯해서 봤을 때 규제 방안이 사실상은 없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해외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골치를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가 어떠한 뭐 정부의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사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에 이제 제재를 하는 것도 사실 마땅치가 않고 결국에는 입법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실 상황에서 비춰보자면 입법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방심이라든지 방통위에서 아무리 개입을 해서 뭐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이미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을 조금 서둘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 그러한 방안을 넘어서서 네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채널 정지나 수익 창출 정지를 넘어서서 이미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걷어들이는 정도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네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만나보죠.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던 인기 드라마 선지엽고 투어의 배우 변우석 씨죠. 홍콩에서 팬미팅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인권이 이 진정까지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의 직접 입장 표명도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소속사에서 고용한 경호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호 업체가 굉장히 과잉 경호를 하는 그 당시에도 변우석 씨는 사실 현장에 존재했고 본인도 그것을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팬들 입장에서는 변우석 씨도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소속사는 이제 사과의 입장을 뒤늦게 밝히고 경호업체도 이제 본인들이 처신을 한 것이 좀 미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굉장히 확산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당사자로서 변우석 씨의 입장 표명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에도 이제 변우석을 이제 과잉 경우가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처음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렇게 변우석 씨를 사진을 찍지 못하게 네. 뭐 플래시를 사람들을 향해서 비춘다라든지 예. 뭐 이런 물론 경우는 최소한의 경우는 필요하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 당사자 변우석 씨가 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우는 필요하지만 당시의 상황 이제 녹화된 영상들을 보면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까지 플래시를 과도하게 비춰내는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까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과잉 경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변우석 씨 소속사 측에서도 경호업체에 이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논란을 일으킨 이 경호업체 또 공항 측의 진실 공방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권위가 또 차별 정황이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실제로 이 뭐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어떠한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내가 차별적인 행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인권 침해 행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이 있으면 조사가 개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약간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업체 측에서는 인천공항 공항 경비대와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천공항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라운지는 그 이제 승객들이 이용하는 라운지가 아니라 출입을 할 때 그 게이트 쪽을 막는 걸 이제 허가를 했다. 뭐 이런 사실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공항까지 공항 경비대까지 개입을 해서 이러한 행위에 얽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혐의점이 있다면 충분히 조사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갈 해프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과연 이 글 작성한 작성자만인가 아니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이라든지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호소하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